오늘부터 제1장 AI의 역사와 기본 개념을 함께 살펴봅니다. 튜링 테스트에서 시작해서 딥러닝, 자연어 처리, 그리고 요즘 쓰는 AI 도구들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프롬프트 작성 실습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 튜링 테스트입니다.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1950년이면 그때 컴퓨터가 있긴 했나요? 계산기 수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 컴퓨터는 숫자 계산이나 단순한 작업만 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기계는 완전히 상상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튜링은 진지하게 물었어요. 기계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확인할 시험 방법까지 제안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 사람이 벽 뒤에 숨어있는 두 상대와 글로만 대화를 나눕니다. 한쪽은 진짜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컴퓨터예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가 사람이고 누가 컴퓨터인지 맞춰야 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채팅방 2개를 열어놓고 한쪽이 사람인지 봇인지 맞히는 겁니다. 저 가끔 고객센터 채팅할 때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분이 사람인가 봇인가? 그 경험이 딱 튜링 테스트예요. 구별이 안 되면 그 컴퓨터는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튜링의 논리였습니다. 겉모습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대화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당시 반응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나요? 대부분 회의적이었죠. 기계가 사람처럼 대화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테스트가 연구자들한테 방향을 잡아줬어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대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실제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래 걸렸겠네요. 16년 뒤인 1966년에 엘리자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심리상담사처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용자가 저는 슬퍼요 하면 왜 슬프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사실 규칙 몇 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진짜 상담사와 대화한다고 착각했어요. 왜 슬프다고 느끼시나요? 라고만 계속 물어보면 저도 속을 것 같긴 해요. 상담사분들이 원래 그렇게 되물으시잖아요. 그렇죠. 엘리자가 튜링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하진 못했지만 기계와 사람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건가요? 상당 부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화해보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70년 전에 튜링이 던진 질문이 현실이 된 거예요. 튜링 테스트는 AI의 출발점이자 기계가 얼마나 사람다워질 수 있는지를 재는 첫 번째 기준이 된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1997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해 5월 전 세계가 하나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IBM이 만든 컴퓨터 딥블루와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의 대결이었거든요. 체스요? 저는 체스 규칙도 잘 모르는데 그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이었나요? 카스파로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라고 불렸고 당시 지구에서 체스를 가장 잘 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이 사람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졌군요. 네, 졌습니다. 그런데 딥블루가 어떻게 뒀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컴퓨터는 1초에 2억 개도 넘는 경우의 수를 계산했어요. 사람이 이 수를 둘까 저 수를 둘까 고민하는 동안 딥블루는 수억 가지 가능성을 이미 다 훑어본 거죠. 저는 점심 메뉴도 30분 고민하는데 1초에 2억 개라니. 그렇죠. 내가 이 수를 두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엔 또 뭐가 펼쳐질지를 미리 내다보는 건데요. 계산 속도로는 인간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6번 경기에서 딥블루가 3승 2무 1패로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세계 챔피언을 꺾은 거예요. 체스라는 게 계산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전략과 판단력이 필요한 지적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컸던 겁니다. 그러면 딥블루가 그때 이미 엄청 똑똑한 건가요?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아니요, 여기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딥블루는 체스밖에 못했어요. 바둑을 시키면 멍하니 있는 겁니다. 장기도 못 두고요. 체스 전문가들이 미리 넣어준 규칙과 전략을 따라간 거지 스스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시험 범위만 달달 외워서 100점 맞은 느낌이네요. 다른 과목은 0점. 비유가 정확합니다. 딥블루는 범용지능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기계였어요. 그래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세상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뒤로 AI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딥블루 이후에 연구자들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계산만 빠른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AI를 만들자는 방향으로요. 그 여정의 다음 장면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방법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으로 가볼게요. 서울에서 전 세계가 지켜본 대결이 있었죠.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의 경기였습니다. 아, 저 그때 기억나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봤거든요.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컸죠. 당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사람들 대부분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바둑은 체스랑 차원이 다른 게임이거든요. 체스는 앞에서 딥블로가 이겼잖아요. 바둑은 왜 다르다고 본 거예요? 경우의 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주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든 수를 하나하나 계산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은 직관으로 둬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느낌, 감각 같은 거죠. 기계가 느낌으로 바둑을 둔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알파고가 딥블루와 완전히 다른 점이 거기 있습니다. 딥블루는 사람이 짜놓은 규칙대로 계산한 거예요. 알파고는 스스로 배웠습니다. 수백만 개의 바둑 기보를 공부하고 자기 자신과 수없이 대국을 치르면서 실력을 키운 거죠. 혼자서 바둑 두면서 연습한 거예요? 저도 혼자 장기 두면서 연습한 적 있는데 실력이 늘기는커녕 나쁜 버릇만 굳어졌거든요. 사람이랑은 좀 다릅니다. 알파고는 대국을 치를 때마다 뭐가 좋은 수였고 뭐가 나쁜 수였는지 스스로 분석해요. 이런 방식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을 쌓을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5번 대국에서 알파고가 4번 이기고 1번 졌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 중에서도 2번째 대국의 37번째 수가 유명합니다. 프로 기사들도 처음에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색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인당이 생각하지 못한 수를 기계가 둔 거예요. 프로 기사들이 실수라고 본 수가 사실은 신의 한 수였던 거군요. 바둑 모르는 저도 소름이 돋는데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기계가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고 창의적인 판단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알파고 이후로 AI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딥러닝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딥블루는 계산의 힘, 알파고는 학습의 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딱 그겁니다. 알파고는 AI가 사람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잖아요. 그 뒤로 구글 딥마인드는 뭘 했나요? 바둑만 두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둑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과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못 풀던 난제가 있었거든요.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접히는지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단백질이요? 헬스장에서 닭가슴살 먹으면서 듣던 그 단백질이요? 맞아요. 그 단백질. 근육도 단백질이고 피부도 머리카락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하는 효소나 병을 막아주는 항체도 다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이 길게 연결된 사슬인데 이 사슬이 복잡하게 접히면서 독특한 입체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이 왜 중요한 건가요? 열쇠를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딱 맞아야 자물쇠가 열리잖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져요. 모양이 잘못 접히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 모양을 어떻게 알아냈나요? X선이나 특수 현미경으로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단백질 하나의 구조를 밝히는데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렸어요. 비용도 어마어마했고요.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이 수만 종류인데 전부 실험으로 알아내려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요? 그 과학자분들 정년퇴직하고도 한참 남겠네요. 그래서 알파폴드가 등장한 겁니다. 이 AI는 이미 알려진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엄청나게 학습했어요.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순서만 넣어주면 그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접힐지 예측합니다. 정확도가 실험 결과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몇 년 걸리던 걸 AI가 뚝딱 해낸 거군요. 족보 없이 시험 치는 느낌인데 점수가 만점인 셈이네요. 2021년에 알파폴드는 2억 개가 넘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서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바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새 약을 개발하거나 질병 원인을 연구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무료로요? 그건 좀 감동적이네요. 2024년에는 알파폴드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AI가 과학 발전에 실제로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바둑에서 시작한 기술이 생명과학까지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알파고 때는 AI가 바둑기사 밥그릇을 뺏는다고 걱정했는데 알파폴드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AI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파폴드가 보여준 셈이죠.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계학습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컴퓨터한테 뭘 시키려면 규칙을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다, 바나나는 노랗고 길쭉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과일 100종류 가르치려면 규칙도 100개 넘게 써야 했겠네요? 개발자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기계학습이에요. 규칙을 사람이 정해주는 대신 과일 사진 수천 장을 보여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사과와 바나나의 차이를 알아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혼자서 규칙을 차려낸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배우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부모님이 저게 강아지야 하고 알려주잖아요. 아이가 여러 강아지를 보면서 점점 특징을 파악하고 나중에는 처음 보는 강아지도 딱 알아보게 되거든요. 아, 저도 어릴 때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라고 했다가 혼난 적 있는데 컴퓨터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군요. 네, 틀리면 수정하고 또 틀리면 또 수정하면서 점점 정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컴퓨터는 혼나도 기분이 안 상한다는 정도? 기계학습 안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지도학습.
이건 정답지가 있는 시험 공부랑 같아요.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 하고 정답을 알려주면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선생님이 문제 옆에 답을 써놓고 공부시키는 거죠. 그 다음은 비지도 학습이에요. 정답 없이 데이터만 던져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비슷한 것끼리 묶거나 특이한 걸 찾아내요. 옷장 정리할 때 아무 기준 없이 비슷한 옷끼리 모아두는 것처럼요. 세 번째도 있다고 하셨죠? 강화학습이에요. 시행착오로 배우는 방식인데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벌점을 줘요. 앞에서 이야기한 알파고가 바로 이 강화학습으로 바둑을 배웠어요. 수백만 판을 두면서 이기는 수를 스스로 터득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기계학습이 쓰이는 데가 있나요?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이미 쓰고 계세요. 메일함에서 스팸 걸러주는 것, 음악 앱에서 취향 맞춰 노래 추천해주는 것, 사진첩에서 얼굴별로 자동 분류해주는 것, 전부 기계학습이에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보고 질병 찾는 것, 은행에서 이상한 거래 잡아내는 것도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 줄 몰랐네요. 그런데 기계학습이 틀릴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해요. 좋은 데이터가 많으면 성능이 좋아지고 잘못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로 배우면 결과도 엉뚱해져요. 기계학습은 강력한 도구인데 뭘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계학습이 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딥러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딥러닝, 요즘 뉴스에서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계학습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종류예요. 사람 뇌구조를 흉내낸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씁니다. 딥이라는 이름은 신경망 층이 깊다는 뜻이에요. 케이크 시트를 여러 겹 쌓듯이 층을 여러 개 쌓아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뇌를 흉내냈다고요? 제 뇌도 좀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인공신경망도 비슷한 구조인데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세 종류의 층으로 나뉘어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중간에서 처리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내놓는 거죠. 은닉층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 그게 많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은닉층이 많을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보여준다고 할게요. 첫 번째 층에서는 점이나 선 같은 간단한 특징만 봐요. 두 번째 층에서는 귀 모양, 눈 모양을 알아보고요. 더 깊은 층으로 가면 이건 고양이 얼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번에 고양이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군요. 저는 고양이 사진 보면 바로 귀엽다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하는 거, 시리나 빅스비 같은 음성 비서, 외국어 번역 앱, 이게 다 딥러닝이에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서 사람, 차량, 신호등을 구별하는 것도 딥러닝 덕분이고요. 매일 쓰면서 딥러닝인 줄도 몰랐네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한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학습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GPU라는 연산 장치가 생긴 건데요.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하려고 만든 건데 딥러닝 계산에도 딱 맞았어요. 게임용으로 만든 게 AI를 돌리는 데 쓰인다니 뭔가 의외인데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자들이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계속 찾아냈다는 겁니다. 데이터, 장비, 방법론, 이 셋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면서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딥러닝이 만능인 건가요? 단점 같은 건 없어요? 있죠. 블랙박스 문제라는 게 있어요. AI가 답을 내놓긴 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시험 답은 맞췄는데 풀이 과정을 안 쓴 학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쓴 학생.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AI도 그러는군요. 결국 사람의 판단이 빠질 수는 없는 거네요.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어 처리, 영어로는 NLK라고 부르는 기술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연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같은 말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자연어라니까 뭔가 산속에서 자연 발생한 언어 같은 느낌인데요. 비슷해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컴퓨터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군가 일부러 설계한 거잖아요. 그거랑 구별하려고 자연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우리말을 이해하는 게 왜 어려운 건가요? 요즘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는 원래 0과 1, 이진수만 이해하는 기계예요. 사람 말이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해 보세요. 배라는 글자 하나만 해도 과일배, 타는 배, 우리 몸의 배,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배가 고파서 배를 타고 배를 사러 갔다. 이런 문장이면 컴퓨터가 머리 아프겠네요. 딱 그거예요. 사람은 앞뒤 맥락을 보고 금방 구별하지만 컴퓨터한테 그걸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문장을 단어별로 쪼개고 각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파악하고 주어와 목적어를 찾아내고 문장 전체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저도 국어 시간에 문장 성분 분석할 때 헷갈렸는데 컴퓨터한테 시키다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 규칙을 사람이 하나하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배 다음에 타다가 오면 탈 것, 먹다가 오면 과일, 이런 식으로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외가 끝없이 나오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뭐가 바뀐 건가요?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사람이 규칙을 짜주는 대신 AI가 수많은 문장을 학습하면서 스스로 언어의 패턴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번역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챗봇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죠. 아,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 내일 날씨 알려줘 하면 바로 대답해 주는 거군요. 맞아요. 검색 엔진에 질문을 치면 의도를 파악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음성 비서가 말을 알아듣고 번역 앱으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도 전부 자연어 처리 기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는 자연어 처리의 졸업작품 같은 건가요? 졸업작품이라기보다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쓴 문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내니까요.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AI를 종류별로 나눠볼 시간입니다. AI가 하는 일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자율주행 AI, 분석형 AI, 생성형 AI.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면 우리 일상에서 다 만나본 것들이에요. 자율주행은 테슬라 같은 거죠? 저도 유튜브에서 운전대에서 손 놓고 자는 사람 영상 본 적 있어요. 무섭던데요? 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입니다.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로 주변을 살펴요. 도로 위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걷고 있는지,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가속할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핸들을 돌릴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차가 저보다 판단이 빠르겠네요. 저는 신호등 바뀌어도 멍하니 있을 때가 있는데. 뒤에서 빵빵 울리는 거 그거죠. 자율주행 AI는 자동차 말고도 드론이나 공장 로봇에도 쓰입니다. 실시간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 하니까 처리 속도가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분석형 AI입니다. 이건 데이터를 보고 분류하거나 예측하거나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메일함에 스팸 메일이 알아서 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분석형 AI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이 종류고요. 은행에서 신용카드 사기를 잡아내거나 쇼핑몰에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추천해주는 시스템도 다 분석형이에요. 아, 제가 밤마다 이상한 물건 추천받는 게 그 AI 때문이었군요. 새벽 2시에 캠핑 의자를 왜 보여주는 건지. 그건 AI 잘못이 아니라 본인 검색 기록 문제일 수 있고요. 분석형 AI의 핵심은 새로운 걸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있는 데이터를 보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즘 뜨거운 생성형 AI입니다. 분석형이 이것은 고양이입니다 하고 분류한다면 생성형은 고양이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직접 만들어요. 글, 그림, 음악, 영상까지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하는 AI라서 생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챗 GPT가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거죠? 맞습니다. 챗 GPT에 질문하면 답변을 글로 써주잖아요. 미드전이나 달리는 글로 설명하면 그림을 그려주고요.
해변에서 일몰을 바라보는 고양이라고 입력하면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순호는 음악을 만들고 소라는 영상을 만들어요. 이 AI들이 작동하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먼저 학습해요. 수십억 개의 문장, 수억 장의 이미지를 보면서 패턴을 익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리포트 쓸 때 많이 쓴다고 하던데 주의할 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해요. 생성형 AI가 만든 내용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틀린 정보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이걸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AI가 헛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어요.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다른 사람의 작품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AI가 써준 리포트를 그대로 내면 안 되겠네요. 사실 좀 유혹이 되긴 하는데. 유혹은 이해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세 가지 AI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자율주행차 안에 분석형 AI가 들어있어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사람인지 차인지 구별하니까요. 생성형 AI도 문장의 맥락을 분석해야 적절한 답을 만들 수 있고요. 앞으로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다 갖춘 통합 AI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 3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름은 아는데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꽤 달라요. 식당으로 치면 같은 한식집인데 하나는 백반잘하고 하나는 찌개가 끝내주고 하나는 반찬까지 수가 15개인 집이랄까요? 먼저 챗GPT,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2022년 11월에 공개됐어요.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어떤 서비스보다 빠른 속도였어요. 2달에 1억 명이요? 인스타그램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맞아요. 챗GPT의 강점은 대화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랑 이야기하듯 부드럽게 답하거든요. 글쓰기, 요약, 번역, 코딩까지 폭넓게 잘 해내고 아이디어를 같이 궁리할 때 좋습니다. 저도 리포트 쓸 때 먼저 챗GPT한테 물어보고 시작하거든요. 교수님한테는 비밀이지만. 교수님도 쓰고 계실걸요. 두 번째는 클로드예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오픈 AI 출신 연구자들이 나와서 세운 곳이에요. 클로드는 긴 글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요. 책 한 권 분량을 통째로 넣어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요약합니다. 논리적이고 꼼꼼한 분석이 필요할 때 학술적인 글을 쓸 때 힘을 발휘하죠. 논문을 읽을 때 좁혔네요. 30페이지짜리 논문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클로드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만들어져서 해로운 내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세 번째,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제미나이의 강점은 멀티모달 능력이에요. 글만이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까지 여러 종류의 정보를 함께 이해합니다.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기도 해요. 사진 찍어서 수학 문제를 풀어준다고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구글 검색 기술이 붙어 있어서 최신 정보를 잘 찾아주고요. 구글 문서,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같은 구글 서비스와 바로 연결돼서 쓸 수 있다는 것도 편리한 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셋 중에 뭘 써야 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챗GPT, 긴 문서 분석이나 논리적인 글쓰기에는 클로드, 최신 정보 검색이나 구글 서비스와 함께 쓸 때는 제미나이가 낫고요. 하나만 고르지 말고 번갈아 써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보세요. 연필, 볼펜, 만년필 중에 뭐가 낫냐는 질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쓰는 사람과 쓰는 상황이 답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AI를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AI가 하는 일은 글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악, 영상, 목소리, 그림, 코딩, 번역까지. 오늘은 분야별 AI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도 이탈하는 사람인데 AI가 작곡을 한다고요? 네, 수노나 유디오 같은 음악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나는 팝송 만들어줘, 피아노 반주에 슬픈 발라드 하나 부탁해, 이렇게 글로 요청하면 멜로디, 가사, 반주가 다 들어간 노래가 몇 초 만에 나옵니다. 장르나 악기 구성도 지정할 수 있고요. 몇 초요? 저는 콧노래 하나 떠올리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수많은 곡의 화성, 리듬, 멜로디 패턴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 패턴을 조합해서 새 곡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문 작곡가가 아니어도 자기만의 음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음은 동영상 AI인데요. 오픈 AI의 소라, 구글의 비오, 런웨이, 피카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변을 달리는 강아지라고 입력하면 진짜 강아지가 해변에서 뛰어다니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정지된 사진을 움직이게 하거나 짧은 영상을 늘리는 것도 되고요. 그러면 졸업사진 한 장으로 뮤직비디오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손가락이 6개가 나오거나 물리법칙에 안 맞는 장면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조만간 실제 촬영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음은 음성 AI입니다. 11랩스가 대표적인데요. 글을 넣으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읽어줍니다. 감정을 담아 읽거나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됩니다. 몇 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러면 제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는 버전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한데요. 남의 목소리로 사기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오디오북이나 광고 나레이션, 외국 영화 더빙에 쓰면 편리하지만 허락 없이 남의 목소리를 쓰거나 가짜 음성으로 사기를 치는 위험도 있거든요. 윤리적인 주의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미지 AI도 빼놓을 수 없죠.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이 대표적인데요.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걷는 고양이 이렇게 글로 설명하면 그 장면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사진 같은 이미지부터 수채화, 유화, 애니메이션 스타일까지 화풍도 골라요. 저도 SNS 프로필 사진 만들 때 써봤는데 실물보다 나은 게 나와서 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코딩 AI는 어떤 건가요? 깃허브 쿠파일럿, 커서, 클로드 코드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줘,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코드를 짜줍니다. 오류도 찾아주고 남이 쓴 코드를 설명해주기도 해요. 초보에겐 선생님, 숙련자에겐 조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번역 AI는 이미 많이 쓰고 있죠. 해외여행 갈 때 구글 번역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구글 번역, 팝하고, 딥L이 대표적이죠. 옛날 번역기는 단어 하나씩 바꿔서 어색했는데 요즘은 문장 전체 의미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옮깁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 어순을 바꾸고 존댓말 반말도 구분합니다. 실시간 통역까지 되니까 외국어 장벽이 정말 낮아지고 있어요. 이 분야별 AI들이 따로 발전하다가 점점 하나로 합쳐지는 추세입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대화형 AI도 이미지를 이해하고 코드를 짜고 파일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각 AI의 특징을 알고 목적에 맞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죠.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처럼 인공지능도 잠깐 쉬었다가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접 해보는 시간이에요. 프롬프트 작성법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프롬프트란 AI에게 보내는 요청문이에요. 우리가 챗 GPT나 클로드에 뭔가 입력하잖아요. 그 질문, 그 명령이 다 프롬프트입니다. 저는 보통 글 써줘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AI가 뭔가 써주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게 딱 첫 번째 원칙이에요. 구체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글 써줘는 식당에 가서 밥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뭘 먹고 싶은지 모르니까 주방에서 당황하는 거죠. 밥 주세요. 그러면 공깃밥 하나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중학생 친구에게 보낼 생일 축하 편지를 써줘.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글을 원하는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AI 입장에서 훨씬 일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넣으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역할을 주는 겁니다. AI한테 너는 친절한 역사 선생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선생님처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는 전문 요리사야. 너는 여행 가이드야.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역할을 정해주면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는 역할을 한 번도 안 줘봤어요. 그냥 알려줘, 설명해줘만 했거든요. 세 번째 원칙은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표로 정리해줘. 번호를 매겨서 설명해줘. 이렇게 결과물의 모양을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글의 길이나 말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설명해줘. 이렇게요.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쓰고, 역할을 주고, 형식을 정해주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다 넣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짧은 질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AI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답변을 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수정 요청을 하면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해줘. 예시를 들어줘. 더 짧게 요약해줘. AI는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답변을 고쳐줍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안 써도 되는 거군요. 대화하듯이 고쳐나가면 되고요. 그렇죠. 같은 내용을 여러 방식으로 물어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어떤 프롬프트가 더 좋은 결과를 내는지 감이 옵니다. 연습할수록 요령이 생기거든요. 프롬프트는 사람과 AI를 잇는 다리 같은 거예요. 이 다리를 잘 놓으면 AI가 훨씬 쓸모 있어집니다. 오늘부터 밥 주세요 대신 뭘 먹고 싶은지 말하는 걸로 바꿔야겠네요. 오늘 제1장 전체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튜링 테스트부터 알파고, 딥러닝, 여러 AI 도구들, 그리고 방금 프롬프트 작성법까지. 이제 AI 앞에 앉으면 뭘 물어볼지 좀 떠오르시죠? 오늘 저녁에 뭐든 하나만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역할을 주고 형식을 정해서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